이제 곧 제9회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 김연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동 주최자이신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여성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안명옥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명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춘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양엽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영 한국여성의정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소개할 텐데 다소 순서에 혼란이 있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이영전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뛰셨던 분들이 이제 오늘 많이 토론자로 오셨는데요. 정춘숙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로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관 심의관님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너무 섭섭하지 않게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 은평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가셨나요? 김선희 경기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정의연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가셨나요? 오인순 중앙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옥재 송파 지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양현 고문님, 홍종화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선덕 금천지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승희 고모님과 여러분들 참석하셨는데 혹시 오봉에 대한민국 여성지회 총장님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저희 정치학교 수료생들, 장학생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을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요. 유지의 여성해당 대변인자 서울시장 후보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해당 당원분들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잠시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죠. 이름은 제가 호명 안 하더라도. 예. 여성해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진숙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많이 모셨을 때 사진 먼저 좀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서 제가 사진 대열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화이팅! 상임 대표이신 박영선 대표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맡은 박영선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9회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동주최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종숙 원장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시는 김은경 선임연구위원님,
또 좌장을 맡아주신 이영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춘숙 양양자 의원님, 전 의원님 두 분 이번 선거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는 여성 정치 참여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성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또 여성 도지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여성의 대표성은 뭔가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목마르다 하는 게 여성계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여성의정 대표로서 앞으로 이런 어떤 여성의 대표성을 좀 더 법제화를 통해서, 입법화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 일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신 권향엽 의원님, 정춘색 의원님, 그리고 서명 의원님 나와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남녀 동수 공천제 정치 분야에 있어서 이런 어떤 입법을 함께 공동 발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사회 경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그 이사 구성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을 적어도 30%까지는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의 경우에는 2014년에 법을 고쳐서 헌법에 그런 어떤 남녀 평등을 강조하고, 그리고 무조건 남녀동수 뭐 의회든 어디든 남녀동수법을 2019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내각의 절반이 여성이고 의회의 모든 곳이 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고요. 멕시코가 경제에 엄청난 그 활력과 또 그 나라의 그 어떤 고질병적인 어떤 그 투명함,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헌법에 그 여성의 어떤 그 권리, 이것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정 비율 그 여성 의원들이 의회 전체의 몇 %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데, 대만 역시 어떤 그 대한민국의 GDP를 작년에 대만이 4만 달러를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런 어떤 경제 활력 요소에 여성의 평등한 사회 진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더 우리가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지위 향상과 관련된 법 제도의 뒷받침,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또 정체된 여성 정치 대표성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인데요. 이런 어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그래서 우리 여성 의정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미래를 이끄는 여성의 선두 주자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9회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박영선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신 김은경 선임연구위원님을 비롯하여 좌장을 맡아주신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토론에 함께해 주실 정춘숙 의원님, 양양자 최고위원님,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님,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정체된 여성 대표성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입니다. 9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성 정치 참여의 특징과 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제도적인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에서 여성 대표성은 점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지방정부의 핵심 의사결정 지위에서는 여성의 대표성이 여전히 낮습니다. 지방자치제도 30년의 역사에 비해서 2026년에 처음으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배출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장 여성 비율도 여전히 4% 수준이라는 점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는 단순히 여성 정치인의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현안이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되고 다양한 시민의 삶의 조건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기본 과제입니다. 특히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될 때 돌봄과 안전, 일과 생활 균형, 지역사회 복지와 같은 생활 밀착형 의제가 보다 균형 있게 다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성 후보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천되었는지, 그리고 당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장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 정당의 여성 관련 공약이 실제 지역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한 선거 결과 분석에 머물지 않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 후보 발굴과 공천에서의 성별 균형, 여성 정치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명호 공동대표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의정 이번 6기에 공동대표를 맡은 안명옥입니다. 2013년도에 이 한국여성 시작할 때부터, 그때 이은영 의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때부터 여기에 파운딩 멤버로 시작을 했고 파운더 중에 한 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우리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축사는 간단해야 좋으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3년에 이미 헌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국회 내에서 국회의장 산하 여성아동미래비전위원회에서 시작을 했고 리포트까지 그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남녀동수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며 우리도 헌법에 거기부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게 또 한국여성의정이 계속 남녀 동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여성이 세상의 절반이라 우리 사실 한국은 여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상. 그런데 그거의 대표성을 넘어서 사실은 정치라는 보편적 형제에 대한 어떤 공동선을 위한 베이스에다가 분명하게 여성적 가치가 들어가야 정말 참다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권리를 넘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표성이 인정되는 반반의 대표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번 지선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니 30%가 못 되는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 놀랍게도 지선에서 그 각각의 살림의 정치에서는 36%가 넘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만 공천을 해도 모든 당에서 후보자들이 당선이 됐을 거로 생각해서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어쩌면 50%를 달성할 수도 있었겠다. 이 생각이 사실은 꿈으로 또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아까 여성적 가치라는 이야기는 사랑과 돌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봄이고 살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살림이라는 거는 집안 살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모든 것을 하는 거에 여성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가치들이 빛을 발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앞으로 아주 희망적이고 젊은 세대 우리 이번에 여성의당 여기 비상대책위원장님도 오시고 진보당 우리 공동대표님도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한번 힘을 합해서 다음 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법제가 되어 있는 정치의 상황에서 우리가 적어도 반을 여태까지 남자들이 여성을 가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림의 정치를 하는 우리가 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오늘 아까 발제자들과 또 토론자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가늠하고 제 축사는 여기서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권양엽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오늘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으로 제9회 지방선거를 평가하는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통 때 이렇게 보면은 여성정책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여성의정은 여성의정대로, 각 정당은 정당대로 따로따로 이런 평가회를 했는데 지금은 행정부와 어떻게 보면은 입법부가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91년도 여성할당제 연대가 처음 생기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입법 노력이 시작되었고 시민사회 활동도 그렇게 진정이 되었는데 이번 9회 때 보니까 30년 만에 실질적으로 수적인 팽창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지방 의원의 34%가 여성이 차지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광역단체장도 배출했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단체장은 4%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지방 살림, 지방 정부의 살림을 더 섬세하게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들이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적 팽창도 있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보면 가산점, 할당제, 또 비례대표 확대 이러한 것들이 힘입어서 숫자적으로 늘렸습니다만 저는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번 제9회 이런 성적표, 숫자적인 성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에 남는 여성의제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뚜렷하게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각 당에 그리고 각 후보들이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기초의원, 광역의원 숫자가 늘었는데 과연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성인지 의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에 있어서는 숫자적으로는 아직 좀 못 미치지만 국회의장단에 여성 부의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제 좀 일반화되었고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 9회 지방정부도 그리고 앞으로도 국회도 성인지 의회 운영이 되기 위한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해나가기 위한 함께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여성의정에는 지금 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사로 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여성의정과 현직 국회의원들이 서로 논의된 여성의제를 이분들이 직접 발의해 주시고 국회에서 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 축사하실 때 더 큰 박수로 응원을 해주셔야 우리 의제가 입법화되는 데 큰 힘을 받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서명옥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이고 지역구로는 서울 강남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명옥입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시는 우리 조금 전에 자리를 뜨셨지만 우리 박영선 한국여성의정 상임 대표님과 또 우리 김종숙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전국 각 지역에서 오신 여성 정치에 여러 가지 헌신과 지지를 해주신 우리 선배 여성 정치 지도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정말 노고하신
주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여성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일조하고자 제가 지난 4월 달에 모든 정당은 정치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여성의 의무 할당을 40% 이상을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 발의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정치 지도자분께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우리 여성 정치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돕고 또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춘생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지금 이 통계 발제문에 나와 있는 통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여성국장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 여성국장으로 일할 때 여성 30% 의무 할당 그리고 가산점 조항을 당원으로 만들기까지 수년간 싸웠던 그런 경험들, 옛날의 경험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기초의회에서 지역구에서 28.8% 당선자를 배출한 거 보면 다음 선거 때는 30% 이상 되는 거는 크게 문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성비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싸웠을 때는 정치적 소수자로서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차별 문제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기득권의 장벽을 깨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정치인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런 소수자의 감수성 그리고 기득권 장벽을 깨는 정치적 의제들을 얼마만큼 여성의 목소리로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하나 얘기할 때도 다 동성애 합법화로 연결시키고 비동의 가늠죄도 발의 못하는 현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된다. 단순히 왜 우리가 여성정치 참여를 확대 위해서 그렇게 십수년간 수십 년간 싸워왔나 했을 때는 사회적 의제를 던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싸워왔다.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것을 합법화하는 부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연대하고 했을 때 여성 정치 참여 확대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더 부여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요. 오늘의 토론이 수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과연 여성 정치인들이 어떤 의제로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이인선 바로 이제 국회 상반기에 성평등가족부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이인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바로 축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앞에 10시에 뭐 주관하는 회의가 있어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건 못 찍었는데 저 앞에 가 나중에 찍어가지고 딱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기에 성평등 가족위원장을 맡았고요. 이번에 이제 지역의 대구시당 위원장이라서 엄청 노력을 해봐도 우리 여성의 이 사다리가 참 높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만 하여튼 우리 김정숙 우리 원장님, 이영 장관님 이제 또 장관님 하셔야죠. 예, 우리 다들 우리 서명옥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양양주 최고인데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치 대표성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제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토론회의 자장이신 이영전 장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마이크 넘겨받은 이영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 따뜻하고 아주 깊은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받은 일정보다 10분이 지연됐는데 자장의 가장 큰 임무가 시간을 맞추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엄밀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에 대한 문제를 자원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유일한 자원이 사람밖에 없는 나라이죠. 산업화 시대는 아무래도 힘을 쓰고 또 연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힘을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남성들 중심으로 해서 국가 견인력을 만드는 것이 전략상 사실 나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변화가 오면서 이제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정보통신 시대를 지나서 제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는 웬만한 남성보다도 더 힘이 좋은 피지컬 AI, 휴머노이들이 일을 할 것이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지능이 높은 또 AI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올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리드하고 또 낙오하는 사람들이 없이 연대하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감성적인 거, 공감하는 거, 그다음에 진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따뜻한 리더십이 필요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경기 종목이 바뀌면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 그 새롭게 바뀐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자원을 어떤 성별 그다음에 뭐 그동안 동등하게 배려받지 못한 이런 차원은 팩트이나 그렇게 접근하기보단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이 사람, 그중에 절반의 남성을 풀로 써서 경제 강국 10위에 올랐다면 이제 바뀐 세상에는 사용하지 않는 자원 여성, 그 자원까지 함께 써서 더 변화된 선진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정치 분야이고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리더십의 총결산지이기 때문에 더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 있었던 분들 또 연구 쪽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여성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건지 오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김은경 위원님의 발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5분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제9회 지방선거 결과를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여성의정과 그리고 저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희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앞서 많은 여성 정치인과 또 우리 여러 학자들 그리고 또 지방에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정치 예비 후보자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일단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기대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식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그 슬라이드를 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냥 바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선거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정말 한 30년 만에 광역단체장에 처음으로 여성이 당선됐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 역대 여성 그 후보자들과 그리고 어떤 지역에 출마했는지 이런 것들 좀 자료집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그 주로 이제 주요 정당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의 역대 선거에서 5명, 국민의힘에서 6명에서 사실 많지 않은 여성 후보자들을 그동안 공천을 했고, 주로 이제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의 주요 정당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다음 이제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번 토론의 제목이 정체된 여성 대표성인데 어찌 보면 이 기초단체장을 두고 그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장도 사실은 이번에 많은 기대를 했던 그 선거였는데 안타깝게도 10명을 넘지 못하는 이제 9명이라는 당선자가 나와서 약 4% 정도의 여성 비율을 보였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서도 역시 양당의 그 공천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8명 공천을 해서 6명이 당선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7명 공천을 해서 3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그 9명 중에 9명 중에서는 3선을 하고 이번 현역으로 이제 3선 하신 분이 이제 3명이 나왔다라는 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성의 정치 경력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좀 기억을 했다가 우리가 다음 선거 때 또 이 세 분들이 어떤 도전을 하실지도 좀 눈여겨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예, 요걸 보시면 이제 어떤 지역에 많이 공천이 됐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봤고, 공천 방식은 전략 공천, 단수 공천과 그리고 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봤는데, 뭐 사실 너무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거는 9회 결과만 보여드린 거지만, 이제 역대를 보면 어쨌든 수도권에서 당선자가 많이 나왔고, 경선보다는 전략 단수 공천일 때 당선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도 아마 또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지방의회입니다. 광역과 기초인데 이번에 광역의회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서 전체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서 28% 됐고요. 기초의회도 지난번에 33%에서 이번에 36%로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주시면. 그런데 이제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광역의회 당선자는 그 지역구 당선자입니다. 26%이고요. 기초의회는 35%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 그거보다 많이 좀 뒤져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광역의회는 14% 당선자, 기초의회도 22% 당선자여서 국민의힘은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좀 더 많은 후보를 공천할 필요가 있다. 다음번 선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광역의회를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보면 전체는 이제 28%이지만 지역구 당선자는 22% 수준이고요. 광역 비례에서 65% 정도가 당선이 됐습니다. 전체 권역별 현황을 보시면 이제 전년도 그 지방선거와 2022년과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권역별로 7회, 8회, 9회를 한번 이제 그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는 50%를 넘기는 의회가 나와서 대전 광역시가 50%가 넘었고 40%를 기록한 곳이 지난 8회 때는 광주와 세종이었는데 이번에는 세종만 40%를 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전남 광주 특별시가 되면서 광주가 전남하고 같이 카운트가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전남 광주는 이제 20%대의 여성 당선자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0% 정도대를 나타내고 있는 의회도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전북, 경북, 경남 이곳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역의회도 이게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지역에서의 어떤 그 지역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여성 정치 참여를 얘기를 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여성을 좀 공천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한 3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서의 여성의 공천 비율이 매우 낮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의 여성 비율을 보면은 10% 미만입니다. 그나마 이제 2022년 선거 때는 경남에 지역구 여성 당선자가 제로였었는데 그나마 이제 3명이 당선이 돼서 이제 7%대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여성들의 공천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오히려 뭐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일부 어떤 정당에서 여성들이 너무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여성 할당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남성들만의 특권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기초의회를 보시면 전체 36%이고요. 지역구는 28%입니다. 그리고 기초 비례가 이제 92%인데 이 지역
그 기초 비례를 놓고 너무 뭐 여성들이 압도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모르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도 비례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 순번으로 이제 여성 후보들이 공천이 되면서 대부분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만 비례해서 당선이 되기 때문에 홀수 번호 1번을 받은 여성이 당선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역시 여기도 이제 7회, 8회, 9회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50% 이상을 나타낸 지역은 광주 지역인데, 한 가지 보시면은 이제 20%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기초는 이제 10%대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나타내는 곳이 충북과 경북 지역으로 나타나서 아까 이제 광역과 기초에서 이 경북 지역이 공통적으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매우 낮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처음으로 여성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을 받았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제 출구조사 예측치가 오류가 나는 덕분에 2030 여성들이 소환이 됐었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사실은 뭐 여성 후보나 또는 여성 공약이나 뭐 유권자에선 특히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되면서 특히 이제 30대 여성들이 보수화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류를 정정을 해서 그 수치들을 다시 봤더니 좀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남성들이 보수 진영을 많이 찍은 것은 변함이 없고 여성들도 진보 진영을 더 많이 찍은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 여성들이 보수화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맞는 그 결과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보시면 2002년 지방선거와 이번 선거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남성들, 2030 남성들의 보수 지지가 낮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2030 여성들의 진보 지지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가 전국 그 평균 수치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과 여성의당 후보에게 11% 2030 여성들의 11%가 표를 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공약입니다. 아까 앞서 많은 축사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여성 공약이 있었냐, 여성 의제가 있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정당 공약을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의힘 정당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이라이트 돼 있는 키워드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진보정당이라 부르고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이라 불러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유럽 국가들의 실질적인 그 이념 정당을 이제 표방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의 선거에 나타나는 여성 공약을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보시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여성, 성평등, 성평등 정책 이런 용어를 썼고 고용평등, 성별 임금 격차, 육아돌봄, 일가정 양립, 또 교제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이런 양육비 이행 강화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여성, 출산, 난임, 난자 동결 이런 것이 실제로 그 공약집에 그 워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군 가산점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진보정당 그 유럽 쪽을 잠깐 보시면 유럽 쪽에서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유럽 쪽의 진보정당 후보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 혐오를 증오범죄로 하겠다. 그리고 낙태권의 실질적인 보장, 페미니즘 외교, 성별 동일임금 이런 워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수정당을 보시면 생물학적 성을 사용하겠다. 젠더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거리의 안전 이렇게 다소 이제 모호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젠더 주류화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겠다라는 것이 보수 정당의 이제 입장입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성신문에서 여성 공약집으로 이제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있고, 이제 요거를 축약을 해서 요런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왼쪽 이미지는 이제 전체 후보들, 모든 후보들의 이제 공약을 카운트한 것인데, 그 옆에 오른쪽에 이제 양대 정당 여성 공약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숫자를 카운트를 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은 공약은, 동일하게 출산, 양육, 돌봄이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거의 공약이 있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없습니다. 노동 일자리나 폭력이나 건강 너무 없고, 그리고 이제 혐오 차별이나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는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표성 확대나 성평등 조직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중앙당의 공약과 후보자 공약 간의 공약의 범위나 수, 집중도에서의 차이가 이제 발생을 했고, 돌봄이나 일생활 균형 공약이 이제 압도적인 것을 차지를 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은 2022년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젠더 폭력 관련된 범죄들이 많았고, 우리가 젠더 갈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공약에서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여성 대표성이라든지 성평등 조직에 대해서는 그 밑그림이 전혀 부재하다.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보면 이제 지방 정부를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청사진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공약들은 이제 정의당이나 여성의당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여성 공약이 다양성이 부재한 가운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이제 2022년 지방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는 크게 달랐습니다. 뭐냐 하면 2025년에 성평등 가족부로의 조직 개편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약의 보수화가 계속 지속이 됐다라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이제 유럽 정당의 그 공약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당의 공약은 그래도 예를 들면 뭐 대표성이든 폭력이든 이제 이런 이슈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반해서 그것이 시도 공약으로 내려갈 때 좀 더 사라지고, 그리고 후보자의 여성 공약으로 갈수록 점점 없어지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과제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오늘 우리가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자리로 모였습니다만, 이게 당장 뭐 어떤 것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0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 이제 광역단체장 여성 한 명이 당선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주 점진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가야 하는 길인데, 이번에 이제 경선 만능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유럽 정당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이것을 비례대표제로, 그러니까 일종의 지방 정부의 내각제화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광역과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정책 제안으로 발표한 것이기도 한데, 여성 후보 공천과 여성 추천 보조금 지급 대상에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침 지금 2명의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발의해 주셔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평등 공약이 너무 부재한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여성정책 발전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성정책 개발한다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실효성 있게 이끌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그동안 젠더 정치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연구자 입장에서의 직관적인 평가를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에 대한 그 정치인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비전이 부재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기초단체장 공천과 기초단체장 선거에 매우 관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기초의회나 지방 그 광역의회에서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여성 정치인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국회의원 경력으로 도전하신 분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의 여성들의 그 정치 경력의 이동이 불발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매우 안타까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에서 여성 비율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연결되는 것이 사실 지금 그 국회의 여성 의원의 숫자는 사실은 과거보다는 늘어났고 지금이 가장 많은,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만 지금이 가장 많은 여성 국회의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시기인데도 왜 이렇게 여성들의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지금 현재 그 여성 정치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0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앞에서도 보셨지만 그 후보자 공약에서는 그런 전혀 진보적인 공약이라고 할 것이 발표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성 유권자들이 왜 진보 정당에 더 많이 투표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2030 여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제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시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서 딱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심증은 갔는데 물증이 없었는데 드디어 물증이 나왔구나라는 심정이 들었고, 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왜 한국여성의정이랑 공동 주체로 함께 해주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데이터예요. 제가 반성하면서 잘해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번에 공천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여성이 도전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 광역의원 3선을 했으면 구청장 선거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남성들이 많으니까 조직이나 비용이 없으니까 도전을 않고 도전해오면 저는 이제 밀어붙여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앞에 가서는 구청장 하지 않고 시의원을 다시 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3선까지 줬는데 또 내가 강력을 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시의원도 못 받게 되고 구청장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막 우리가 9개 구군이 있는데 한 사람 정도는 위에 뜨면은 줘야지 생각했는데 각자 전부 의논하라고 한 사람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4선 3선 된 사람들 불렀더니만 구청장을 안고 시의원을 하겠다고 내려앉으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도 못 받게 된 거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힘들더라도 아까 비용도 있지만 비용이나 조직을 줘서 한 단계 실패를 하더라도 가야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좀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직적으로 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제목이 토론회인 만큼 토론자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하신 분들의 또 질문을 통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다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총 4분이 말씀 주실 예정이고요. 첫 번째 우리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시고 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정춘숙 전 의원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정춘숙입니다. 앞에서 그 발제자께서 얘기하신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대안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용인시장 예비 후보로 이제 활동하면서 느꼈던 바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선 만능주의 얘기하셨는데요.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은 80%가 남자죠. 여자가 20%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이 20%인가 봐 이러지만 남자가 80%다 이렇게 바꿔보면
이 정치가 과연 누가 어떻게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도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고 또 여성가족위원장도 했고 우리 당에서 여성위원장도 했지만 사실은 여성 정치 확대를 위한 그 길이 너무 힘들다. 거의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아니면은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경선을 거의 이제 기본으로 했는데 사실은 경선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선해야지 본선 갈 수 있으니까 말 하나만 하죠. 한 정치인이 저한테 어떤 얘기 하셨냐면 제가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경선에서 낙천을 했고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낙선보다 낙천이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이 경선에서 낙천한다는 거는 재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또 이 용인시장에 도전한 거는 약간 정신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누구에게나 기회를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장이 이미 이제 힘의 굉장한 격차가 있을 때는 누구나에게 동일한 경선의 기회는 이미 힘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굉장히 요식적인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 하나만 하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가산점이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인시가 110만 도시거든요. 엄청난 도시죠. 그 국회의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10%의 가산점이라고 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더라.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여성 가산점 10%가 있지만 신인 가산점 또 청년 가산점 이런 거하고 보태보면 그거는 거의 없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이제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수도권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이 또 주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형님, 동생 이런 게 잘 통하는 게 이제 지역이고, 더나 저희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아직도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형님, 동생 안에 이런 패거리 정치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힘듭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성단체장이 거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 쓴 것처럼 제가 용인시장 예비후보 이렇게 써 있는 옷을 입고 가도 CEO 나왔냐고 물어볼 정도로 아주 굉장히 낯설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 자치단체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 지방선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역구의원 했기 때문에 저도 공천해봤습니다만 이번처럼 직접적으로 공천에 깊이 개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다 썼습니다만 자기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우리가 믿는 후보야 이러면서 이제 시의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후보가 현충 탐배를 갔을 때 같이 거기 있는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같이 이거는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SNS로 누군가를 지지하고 하는 누군가를 헐뜯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정도의 개입이 있었는데 이런 개입은 사실은 공정한 경선을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제 보고 알아서 다 찍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전략공천, 단순공천도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다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은 이제 작은 지자체와 저희처럼 110만이 넘는 이런 도시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 경선에서 여성들에게 주는 가산점을 상향 조정해 주거나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만들어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단수나 전략 비율을 제시하고 그거를 따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선의 과정은
본선과 달리 선거 비용 비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110만이거든요, 저희가. 여기 당원과 일반인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다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명 나왔는데 3명이 나눠가지고 이제 3개 했는데 혼자 뭐 2명이면 더 많이 냈겠죠? 굉장한 경선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성 후보들이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선관위에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후보들이 굉장히 돈이 없는데 어머 세상에 죄송합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경선 비용 그래서 아까 그 지금 발제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공직 후보자 여성 추천 보조금에서 여성 단체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경선 시에도 지급할 수 있다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성들 못 나옵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이 가시면서 더 많이 도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맨땅에 헤딩하러 오면 안 되죠. 그냥 네가 돈 있으면 하고 이런 거는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여기 뒤에 썼습니다만 제가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거의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16년 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희 당으로 옮겨오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겁 없이 도전을 한 거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만 다음 총선에서도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지역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긴 제가 이제 마지막 경선만이 좋은 공직 후보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이나 당수 이런 게 되게 필요한데 또 한 가지는 각 당의 경선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 옛날에 뭐 경선은 각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남자들 80%의 남자들이 절대 이걸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압력을 넣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여성 정치인들이 지역구 30% 이런 걸 법제화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용인 시장 선거를 하면서 용인을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뭐 27만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용인 인구가 110만 국회의원 4명이거든요. 굉장한 규모인데 아까 이제 지자체 경험한 사람이 32명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선거인지를 사실은 감을 잡고 그거에 맞는 대응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지금 이제 여성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4명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1명도 굉장히 힘든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2명, 3명이 있으면 그 규모를 그 여성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그래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다. 해보시면 압니다, 그냥.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란 제도의 변화가 너무나 필수적이죠. 저의 그냥 경험 말씀, 제가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비례대표는 책임적으로 지역구 나가야 한다 이런 혼자 괜히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지역구를 도전했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 용인시장이라고 하는 그 큰 규모의 선거에 제가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비례대표 교호순번제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다음부터 시작이 된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지역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여기 선거법 개정 통해서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 뭐 제가 여기 다 쓰지 못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낙천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캠프에 딱 갔더니 동료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개를 세팅하고 선거는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죠? 그랬더니 고등학교 동창, 군대 동기, 대학 동기, 향후에 이 4개를 세팅하고 선거는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 그러시길래 저는 여고 나왔고요. 서울 태생이고요. 군대는 안 다녀왔고요. 대학은 저기 수학과 나와서 다들 지금 교수나 연구소에 있지 건물 밖으로 나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없어서 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망했다고 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입시 제도가 매년 바뀌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기업의 입사 조건이 매년 바뀐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 놀란 게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버넌스 최끝단에 있는 조직이 국회인데 국회 공천 시스템을 저는 어떻게 뽑겠다는 건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매해마다 공천권을 어느 분이 잡느냐에 따라서 매해마다 입시제도가 바뀌는 걸 보면서 그것도 신기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거의 폭동 수준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언론도 욕만 하고 국민들도 욕만 하고 심지어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발표됐다가 또 바뀌고 또 무소속으로 나가고 막 거의 막장 드라마의 연속인 이유가 전 다 후보자들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다. 우리나라 최상의 거버넌스가 이 정도로 신뢰가 없는 그 출입문 통과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언젠가부터 이거부터 바로잡아야지 국민들의 신뢰가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현장에 계셨던 정 의원님 말씀 주셔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굉장히 큰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셨던 우리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6분. 네. 제가 이제 여성 대표성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입니다라는 이제 토론문을 보내드렸는데 이 내용은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우리 정천숙 의원님처럼 제 경험 나눔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기도 도지사 선거를 제가 이렇게 치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쌩쌩하게 다녔더니 어떻게 선거 치른 사람이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러냐. 근데 이제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었어요. 부족한 제가 1,400만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가 싶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선거라는 이 큰 선거라는 것이 주는 제 인생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과제도 주셨지만 정말 사랑을 너무나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천숙 의원님 이제 뛰신 얘기 하셨는데 저 용인에서 자주 뵀지 않습니까?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후보가 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상일 시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경기도는 이번에 관심이 좀 있었죠. 그래도 여성 대 여성. 그리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또 추미애 후보님은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었을 때 또 대표였었고 그래서 여성 대 여성을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경기도는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2022년도 그때 지방선거 때 12대 5로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12대 5. 그게 5가 어디냐면 전남, 광주, 전북, 제주 딱 4개 중에 4개고 나머지가 경기도 이랬거든요. 그 좋을 때 경기도를 이기지 못했다.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님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15% 가까이 졌어요. 또 저도 비슷하게 졌고 그래서 이게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1,400만이면 인구의 3분의 1이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선거로 치면 선거 자금이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00억이 아마 대통령 선거고 이게 50억이거든요. 근데 이 50억짜리 선거를 하는데 아까 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5억은 당에서 차입을 해줍니다. 나머지 25억을 본인이 펀딩을 해야 돼요. 펀딩 자신 있었습니다. 저도 3개월 전까지는 선거 3개월 전까지는. 근데 이게 가장 큰 지역에 60개 당협이잖아요. 거기를 가장 늦게 해준 거예요. 그것도 경선으로. 그것도 청년 신인 가산점을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점수로 줘버리면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아는 거지만. 그래서 김연아 의원님이 저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뚫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을 완전하게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비용 문제.
그리고 펀딩을 하시기로 하셨던 분들도 처음에 3개월 전쯤 해볼만 하다 해서 막 줄을 서셨어요. 한 명당 1억씩만 하면 25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니까 다 사라지셨어요. 그냥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 그걸 하느라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용인에서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경기도는 보니까 60명 중에 국민의힘이 6명, 53명이 민주당, 그리고 1명이 조국혁신당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근데 제가 뛸 때 보니까 53명이지만 플러스 곱하기 10이에요. 이제 10명의 그 보좌진들이 있으니까. 그럼 530명 플러스 53명이면 600명이 넘게 이게 조를 짜가지고 뛰는 거예요. 추미애 후보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탱크 한 100대에다가 티코 한 대가 지금 싸우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직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당협이 이렇게 좀 조직이 죽다 보니까 당협의 협조를 받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협 관리, 그러니까 그 연락소조차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까지도 뭐가 힘드냐면 돈은 내려갔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연락소에서 피드백을 줘야 돼요, 서류로. 그래야 이게 보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또. 그래서 이런 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큰 선거가 마지막에 되면 돈도 돈이지만 뭐가 문제냐면 공보물 예약이라든지 어디서 뭐 프린트를 할 건지, 그다음에 유세차 60개 곱하기 2 뭐 120개 유세차를 어디다 계약을 할 건지 다 끝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프랜카드 한 1,500개씩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계약도 되게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이, 이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와요. 제가 굉장히 많이 웃고 다녔지만 어려운 선거였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천에서부터 저 안성까지 제가 몇 바퀴를 돌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의원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능성을 보여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28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많이 계시는데 경기도에서는 내가 압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미치다 보니까 지금 지도부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빨리 새로운 지도부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우리 지도부가 다 책임을 지고 좀 내려오고 새로운 지도부를 열어줍시다 이렇게 제안도 했다가 막 공격도 받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조직의 힘은 결국은 그 당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아주 좋았던 게 후보를 보더라고요. 후보를 보고 오히려 저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지지층을 얻었고, 또 우리 제가 경기도지사를 나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교육에 강사로 참석했던 600명의 우리 후보자들이 거의 저한테 평택하지 말고 경기도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사명감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다음번에 저는 이제 경기도가 승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승리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의 도의회가 구성이 144대 22예요. 144대 22. 그게 167명 중에 1명이 조국혁신당, 그리고 144대 22에서 어떻게 견제를 할지 이게 더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우리 그 도의회 의원 뽑는 것도 좀 바뀌어야겠다. 제도가 좀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버리면 경기도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좀 마무리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 정치를 얘기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고 내가 왜 여기 이 선출직에 나가려고 한가 분명하면 그건 승리를 하든 낙선을 하든 당선이 되든 그런 앞으로 가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명호 의원님이 뭐 40%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성도 60%를 못 넘게 하는 그런 법안을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여성들이 좀 더 이렇게 세력화를 확실하게 더 해서
그런 역량들도 키워주고 또 그런 철학과 가치와 또 사명감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보세요. 저는 또 엄청나게 도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양양자 최고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만 먹먹해진 건 아닐 것 같은데 좀 먹먹하지 않으십니까? 그 여성들한테 보이지 않는 이 차별 불이익, 근데 그거 자체도 너무 남성분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심지어 이게 선거라는 건 조직, 뭐 나쁘게 얘기하면 패거리, 이런데 이제 패거리가 적잖아요, 여자들이. 그런 데서 경기도라는 큰 선거에서 조직이 뒷받침 안 해줬을 때 어떤 대의명분이랑 정치 철학 하나만으로 관통하는 여성 후보의 고충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먹먹한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배지가 결과가 아니라 그 무엇을 세상이랑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가, 그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이해득실을 따지는 많은 시대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치셨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양양자 최고위원을 지지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식해도 그 문제를 모를 수 있지만요, 무관심해도 그 문제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점점 여성에 대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게, 이게 착시 현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학 입시도 뭐 수능도 수석도 여자가 하고, 요새 신문사는 그냥 절대평가를 뽑으면 다 여기자들이 뽑혀가지고 상대평가에서 남자 기자 쿼터를 줘야 되는 상황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여성 평등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얘기다라고 또 남성분들은 피해의식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좀 분야를 정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될 부분과 또 다른 면에서 다른 의미의 균형을 유지해야 될 부분과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튼 다음은 우리 진보당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장지화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진보당 공동대표라만 되어 있는데 아마 좀 뒤에 기록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었고요.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완주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토론문 준비한 거 발제드리고 시사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우리 김은경 선생님이 계속 30년 차를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30년 가까이 김은경 선생님 그때도 뵀었는데 우리가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크게 봤을 때는 많은 변화 발전이 있지만 여전히 또 과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문 간단하게 발제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보당 상황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6.3 선거 출마자가 본선 등록 316명 정도가 출마를 하였고요. 일단 본선 등록한 게 여성이 187명으로 59% 정도가 출마를 했습니다. 저희 청년 부문과 여성 부문을 따로 좀 안에서 이제 계급계층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출마를 했었고요. 마지막까지 완주한 후보는 그 표 아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성이 182명으로 60%가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현황 보시면은 뭐 사실 1번, 2번 정당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진보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보다 저희가 당선자가 2배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 정당 자체적으로는 승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중에 하나의 또 포인트는 총 41명 중에서 여성이 25명. 그러니까 61%의 당선자를 낸 거죠. 그러니까 출마도 60% 이상이 출마를 했고 당선자 역시 60%가 당선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여성 당선자 25명 중에서 24명이 지역구, 1명이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그동안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 기초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여성 후보 발굴 지원을 위해서 이제 당에서 계속 활동을 뭐 일상적인 활동을 뭐 다들 하시긴 할 텐데 저희 당내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기획개준 조직이 아마 4기 지도부 때는 없어지는데 저희가 당내에서 뭐 노동자 계급, 노동자당, 여성 엄마당 이렇게 뭐 청년당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의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안에서 끊임없이 여성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교육, 뭐 캠페인들을 많이 했었고요. 자체로 이제 그런 그 여성후보 발굴 사업을 진행했고 교육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치발전기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국고보조금의 10%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당 차원에서 여성기금 공모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후보들한테 공모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성정치활동 공모 사업을 받아서 비용은 크지는 않죠. 돈이 저희가 많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게 500이 됐든 300이 됐든 100이 됐든 돈을 내려보내서 그 돈으로 지역에서 뭐 방사능 활동도 하시고 지역에서 안전 뭐 캠페인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후보들이 활동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 또 작년 뭐 페미니즘 캠프 같은 거 준비하면서 여성 정책이라든가 최근 페미니즘 이슈라든가 좀 트렌드 이런 것들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평등선거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인데요. 이건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하시다 보면 느끼겠지만 굉장히 선거 지형 자체가 매우 가부장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 후보든 여성 후보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인지적 감성을 가지고 선거운동 할지 그리고 그런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또 여성 후보가 밤에 다닐 때는 뭐 2인 3인 1조라든가 뭐 그런 것부터 포함해가지고 평등선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성 후보 158명 정말 적은 돈이죠. 158명한테 4,700원 뭐 찢어 나눠 줘봐야 3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저희 당에서는 없는 살림에 적은 액수지만 우리 여성 후보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다 투쟁해가지고 받아낸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요. 좀 피곤하실까봐. 여기는 이제 적실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청년 기금을 따로 조성을 했습니다. 2억 정도를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당원들이 십시일반 청년 기금 우리 예비 후보들 해가지고 2억 만들어가지고 47명 최종 출마자한테 또 이렇게 n분의 1 나눠주기도 하고 또 뭐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진보 정당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오랜 세월 저희도 당내에서 많은 이제 파이팅도 있었고 뭐 공론회장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고 저희가 이제 진보당 직전에 저희 전신이 민중당이었었거든요. 민중당 때 이제 성평등 강령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거의 그냥 엄청난 화살을 맞으며 싸웠었는데 성평등 강령의 남녀 동수를 일단 적실했고요. 그때 한참 이제 프랑스 파리떼법이 막 인기가 많으면서 그때 만들었었고 자연스럽게 당원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의 선출직 여성당원 동수 실현을 이렇게 강령과 당원을 일단 규정화한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당제 구현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정치 개혁하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주처 보조금 관련돼서도 그 1번, 2번 당이 큰 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정당에서는 그 작은 정당 역량에 맞게 얼마나 많은 여성을 내는지, 얼마나 많은 청년을 내는지, 얼마나 많은 장애를 내는지 그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이게 실질적인 다당제가 구현이 되고 소수자 권리가 보장된다.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 양당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워낙 다 존경하는 분들이긴 한데 하여튼 이 양당 독식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좀 맞춰놨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타이머가 왜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그 여성과 소수자를 더 많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일상적인 당 안에서 이렇게 후보들 키워야 된다. 청년, 여성.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자치 활동 경험.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역구가 24명이 되면서 이게 여성이 뭐 단순히 뭐 지역에서 뭐 살림과 뭐 이런 돌봄을 잘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냥 여성 자체로서의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지역 여성 정치 활동, 지역 정치 활동을 끊임없이 하면 유권자들은 여성 남성 상관없이 찍는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에도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내에 남녀 동수를 법 규정화했던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시사점들을 가지고 저희 이제 진보당 또는 이렇게 다른 당과 함께 연대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때 굉장히 성매매 방지법이라든가 호주제표 이런 것들 잘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일단은 들어가신 의원님들끼리 굉장히 연대를 잘했습니다. 그거는 각 당을 넘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아직 너무 옛날 얘긴데 맞죠? 한나라 뭐 그때 뭐 민주당이 두 개였잖아요. 열린우리랑 민주도 있었고 제가 민주노동 해가지고 굉장히 여성들이 잘 뭉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매매 방지법 호주제 페이지 팍팍팍 밀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원내도 그 국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당내에서는 이런 법규 정도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좀 들어가신 분들이 그 당을 넘어서 엄청 뭉쳐서 파이팅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진보당이 소수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안에 포함되신 여성분들은 다 소수당 소속이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내용적으로 도리어 저기 그 장 대표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작은 정당으로서의 어려움을 대표로서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남녀 동수라든가 이런 어떤 철학적 기반을 실천하실 수 있는 실행력도 있어서 일단 전부 연합을 해서 어느 당 소속이든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수당이다. 이런 생각으로 버추얼하게 여성당이다라는 생각으로 뭉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자치행정조사심의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정진이고요. 아마 오늘 그 토론자 중에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여기 토론회에 오면서 제가 뭘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참여하셨던 분들의 경험을 좀 듣고 제가 일하고 있는 입법조사처가 이 여성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후보자님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시사점을 좀 얻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토론문하고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꼈던 것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도 결과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다. 광역단체장이 그동안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 지금 양양자 네, 의원님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의 여성 의원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구 의원 비율이 높았다라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진보당을 저희가 되게 사실 학계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 지방선거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보면서 특히 2022년에 소수 정당이나 소수자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과연 어느 정당이 이런 특혜를 가져갈 것인가를 봤는데 생각보다 당시에 정의당이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진보당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정의당에서 진보당으로 지방 네 의회의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인가? 그래서 진보당이 이제 앞으로 대안인 것인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2배나 늘었고 여성이 많았고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다는 걸 보면서 진보당이 정말 많이 진보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번에 좀 공약 문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항상 총선 지방선거 다 사실 공약을 볼 여유가 저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공천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공천에서 누가 되느냐 이거 보다 보면 공약이 뭐냐까지는 볼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 지방선거 보시면 여성 관련 공약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숙대, 이대 그리고 거기에 신문사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민주당에 여성 관련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시당 선거 이런 경우에는 없어서 자기들이
뭘 보고 선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성의당을 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공약을 챙겨보는데 그나마 여성 관련 정책이나 공약을 냈던 게 여성의당밖에 없었다. 아마 아까 발표자께서 이번에 민주당의 20, 30대 여성 지지율이 낮아지고 대신 11%를 여성의당이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부분이 아마 꼼꼼하게 공약을 챙기는 20, 30대 여성들에게는 여성의당이 대안으로서 보여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30 여성 유권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발표자께서 김은경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오류를 수정하면 여전히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고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 특히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거 보면 여성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놓고 반드시 이 정당을 찍겠다가 아니라 공약이나 이런 걸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좀 앞으로는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여성 얘기하면 2030 젊은 친구들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60대 이상 여성 유권자 수가 더 많습니다. 늘어나고 그분들이 점점 더 오래 사니까 여성은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공약은 어느 당에서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성 노인들 근데 그분들이 빈곤도도 굉장히 높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관련 공약을 일가정 양립으로만 집중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 제도 변화들을 계속 말씀하셔서 그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난 8회 동시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우제이기도 있고 여성 공천 확대돼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아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혹시 그런 논의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고 특히나 여성과 관련된 제도적 논의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나마 중대선거구제나 이런 논의가 좀 있다 말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춘숙 의원님 전에 정계특위 의원으로도 활동하셔서 아시겠지만 정계특위에서 그런 논의가 되는데 이번엔 정계특위 자체가 굉장히 늦게 구성이 돼서 정계특위에서 아예 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거구 획정이 이날까지 안 되면 선거를 못 치른다라고 선관위에서 지적한 그날 선거구 획정을 겨우겨우 마무리한 그래서 이런 좀 제도의 문제를 최소한 다음 총선 전에는 좀 미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여기 계신 여성 의원님들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또 한국여성의정에서 주도해서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들었고요. 여기 자리에 배석해 주신 또 고견을 나눠주실 분들이 한 두 분 더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은영 감사님께 꼭 한 말씀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의사표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님 좀 의견 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여성의정에서 오늘 좋은 토론회 했는데요. 대개 이제 그동안 이런 좋은 토론회를 하면은 그 특정 의원 중심으로 그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성의정이 함께 그 입법이나 개정이나 이런 걸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의견이 나오셨는데 그중에 공천 관련 법안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안을 현 단계에서 추진하면 좋겠느냐 우리 여성의정과 공동으로 그걸 이제 발표자와 토론자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많은 분들이 그동안 현장에서의 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치학교도 그렇고요. 이게 너무 정치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당인
정치인 중심으로만 여성 정치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 나는 그냥 할머니고 애기 엄마고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참여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번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 데모하는데도 그 사람들 정당인 아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정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정책 분석에서도 보면 여성을 위한 정책, 뭐 돌봄이라든가 그동안 예산이 많이 나왔던 저출생 뭐 등등의 이런 쪽의 것을 다 여성으로 집어넣고 일반 시민 운동 차원에서의 여성 정치 운동은 도외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성의정이 정치학교에서 이거는 이제 거의 그 정치 지망생 만 대상으로 했는데 뭐 옛날에 여성 유권자 연맹처럼 이렇게 여성 정치를 주요 이슈로 하는 시민단체를 육성해서 거기와 함께 토론회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체가 우리 여성의정 이외에는 여성정책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구원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요거의 자리를 이제 계속 확대해서 시민단체에 또 우리가 같이 연구하자 지원금을 주면서 시민단체와 같이 꼭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나는 한국 정치가 바로 되길 바란다. 이런 사람들을 조직화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이 기대했던 뭐 여연 뭐 또 제가 여성연구소 활동되는데 마침 옆방에서 토론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돌봄 노동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그 정부에서 나오는 돌봄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민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도 여성 정치 의식 향상 또는 남녀 동수 나라도 막 남녀 동수 여성 단체를 결성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치 이슈 관련 지원금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 여성의정이 푸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 지원금이 있어야 조직화 되고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해외 연구 관련 여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TV를 틀어보면 이슈가 거의 한국 뉴스와 같습니다. 무슨 뭐 AI라든가 또는 여성 성폭력, 뭐 동의 없는 이 성폭력 등등 세계적으로 공통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게 이 남녀 동수 문제예요. 아까 뭐 유럽 3국 그 북유럽 3국 같은 데는 워낙 우리보다 훌륭하게 앞서 있으니까 그동안 많이 인용됐지만 이런 말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그 경제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멕시코나 이런 나라에서도 이미 그 남녀 동수 입법이 돼서 남녀 동수 정치 풍토가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내부 그 가부장제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올라타가지고 우리도 남녀 동수로 나가겠다 이렇게 마구 떠들어대는데 우리는 그 흐름을 같이 타는 거에 조금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도 좀 여성의정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떻게 그렇게 가부장적인 나라에서도 남녀 동수에 가깝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 뭐 공무원 40% 할당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 모든 공직에서의 할당 같은 게 이제 프랑스뿐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간급
국가들의 사례들을 보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무리에 사실은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되게 어렵지만 그거를 꾸준히 해서 끝을 보는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상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뭐 힘도 세고 맵집도 크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절대 포기할 것 같지 않은 상대라는 느낌을 주면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토론회가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 남성분들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네 네. 아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박수. 원래 내부인끼리 작전회의 끝나면 적들과의 동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꼬셔가지고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게도 해야 되고 다각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정이 시작한 이 일이 다음번 총선까지 절대 포기할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배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할 때마다 뭐 최소 10명이든 100명이든 계속 모여서 어느 시점으로부터 저 모임이 유권자들의 모임처럼 비춰졌을 때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안 되면 다음 2년, 다음 4년,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많으니까 끝날 때까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모일 때마다 새가 늘더라.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상임대표이신 우리 대표님한테, 박영선 대표님한테도 좀 건의를 드리고 해서 진짜 오늘 시작으로 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또 선배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법률도 내고 법률이 발의가 된다고 통과가 됩니까? 10에서 15%밖에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러든 말든 그리고 계속 뭉쳐서 이 방에서 옆방으로 가고 더 큰 데로 가고 나중엔 공설운동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어떻든 우리는 끝날 때까지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위협을 가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도 10분 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몇 분이신지 시간 안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일과의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몇 분이 계신지? 예. 3분이시네요. 그럼 또 마무리 말씀을 토론하신 분이나 우리 원장님이나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분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우리 안명옥 선배님부터 말씀 주시죠. 제가 아주 간단히 왜냐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선 여기 두 분 와 계신 우리 남성 동지는 정말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것. 이제 21세기를 사는데 가장 현명하게 사는 법은 같이 함께 더불어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며 잘 사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융 이야기를 하면 칼 구스타프 융이 뭐라고 그랬냐면 애니마 애니무스라는 말을 했어요. 남성 안에도 여성적 가치가 있고 여성 안에도 남성적 가치가 있는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그건 앞말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래서 손을 들은 셈인데 시간은 없지만 근데 한국 여성의정의 창설 자체가 모든 여성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이 우리나라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를 하겠다. 정치에 있는 여성들이.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운동이 정말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형식으로든 이거를 하여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여성운동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그러한 가치를 모든 사람이 깨닫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뭐 말하는 DEI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양성하고 그다음에 동등성 그다음에 인클루시브 모든 사람이 같이 포용한다는 그런 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이 토론회도 계속 간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공동대표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
말씀드리는 것은 미셸 바실레트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칠레 대통령이었던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일생 핍박받고 살았지만 나는 저까지도 모두 용서하고 모두 우리 함께 잘 살아가자. 이렇게 해갖고 칠레 역사상도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긴 했지만 그가 재선됐고 UN Women까지 창설해갖고 그렇게 갔습니다. 아주 마지막은 CSW에 내가 지난번에 갔는데 UN에서 하는 거기 갔는데 우리보다 훨씬 뒤쳐졌던 마초 소사이어티였던 멕시코가 부흥하고 와서 너무나 자랑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학자이기도 한 저 한나라당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 17대 같이 모두가 정말 여성들이 모두 한 당이 돼갖고 운동을 해서 호주제도 그때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사실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2005년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자기도 하니까 2005년에 대한민국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성 대학 진학률이 남성 진학률을 추월했습니다. 그때가 2005년이면 지금 20년 전인데 지금 지금 40대, 30대는 다 여성의 교육열이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너무나 출중한 여성이 자원으로서 그다음에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더불어 사는 아주 모두가 행복한 행복국가 대한민국이 되는데 우리 여성들이 엄마가 아닌 것도 선택이니까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며 같이 갈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공동대표님 약속하시는 거죠? 끝날 때까지 집요하게 그럼 합니다. 제가 네. 모두 영어로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never give up. 저의 일상이 never give up이었고요. 저 60년 사상 1등의 국회의원이 됐지만 공천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천에 대한 비극사를 한번 다음번에는 해서 공천 신청 안 했는데 그대들은 알고 있는가라는 남자들한테 시리즈로. 배반방 당해서 네. 이제 그 행정부에 못 들어갔죠. 네, 그런 거죠. 말하면 뭐가 하겠습니까? 자, 우리 미래 세대 손 한번 들어주셨는데 질문하시죠. 네. 네, 저 투데이 신문 권신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사실 제가 토론 진행해주신 분이나 여기 관 기자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도 이제 아까 그 조사처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성 기자로서 여성 의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이어서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가장 주목했던 거는 아무래도 여성의당.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토론회 때 물론 이제 발언자로 참석을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번 토론회 듣고 어떤 소회 느끼셨는지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 2030 여성의 유권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길진 않았지만 좀 언급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그 표들의 행선지였던 그 당으로서 좀 유권자들의 행보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요 질문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 부분을 두 분한테 지금 중부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 여성해당 입장을 좀 듣는 거랑 그래도 공동 주최시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사실은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그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때 네, 질문하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 정치인을 급격하게 늘리는 솔루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론은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습니다. 예, 51%, 52%예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남성을 추월했고 지적 능력이 여성이 더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방선거가 됐든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나오려고 하는 선거에 나오고자 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에게 자격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패거리 정치하는 정치 이념이나 애국심이나
어떤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 이런 거 없는 사람들 1단계로 걸러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성들이 더 의리 있고 더 애국심이 강하고 더 똑똑합니다. 근데 그 인식을 보수적인 그런 남성층들이 일갈에 우리 여성들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몇 년 전에 이준석 대표였을 때 그 자격 시험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그걸로 걸러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번 실행을 하긴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뭐 제가 뭐 흉내내는 건 아니지만 정말 1차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뭔가 정치를 하고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투표하기 전에 경선 나오기 전에 한번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워낙 페어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거르는 과정이라도 있으면 승복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기관이 국회인데요. 일단 입사 시스템이 없고요. 입사 채용 시스템이 없고 승진 시스템이 없습니다. 재선 3선 가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 하부 선거 시스템이 전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정치에 무관심이 만든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여성의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그 여성의당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우리가 여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의미 있는 발걸음을 시작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 오셨는데 두 분 다도 좋고요. 토론도 들으셨고 하고 싶으신 말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성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길을 먼저 닦아오셨던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 이제 후보로 나와서 열심히 또 띄워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제가 청년 후보였고 또 유일한 여성 후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그렇지만도 이제 또 나름의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 의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깊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동안 호명되지 못했던 여성분들을 계속해서 선거 때 호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였고요. 또 저희 공약이 1호 공약이 룸사롱 없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후보들은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공약도 한번 내보는 자리였고 근데 이렇게 출마만 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당선까지도 이어지고 그거 외에도 또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여성들이 더 정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여성의당도 더 많이 힘 보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진숙입니다. 오늘 너무 풍부한 경험을 담은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의견을 보탤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중간에 기침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토론과 발제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세력화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은영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 여성정치 세력화에 대한 것,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을 이제 보고 있자면 저는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거든요. 각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나 훌륭하고 슥 봐도 너무나도 멋진 분들께서 싸워주고 계시니까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이 시민들과 이 멋진 정치인들 그리고 각계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을 연결할 다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제도를 이제 개선하는 이야기를 또 많이 논의해 주셨는데 그런 제도 개선 역시 바깥에서 오는 시민들의 지지 없이는 조금도 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많이들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의 2030 여성 유권자들을 굉장히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들은 이제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아요. 놀랍게도 여성을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들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성 정치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준비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빠리떼법 같은 걸 알지 못해요. 여성, 남성의 어떤 동수 이런 말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거에 나왔을 때 일단 여성 정치인이라면 어떤 여성 의제를 좀 들고 나오는지 보고 싶다.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다. 근데 평소에는 나는 정치란의 뉴스는 안 본다. 이런 시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의제는 무엇인가? 그런 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얼굴, 그리고 그 얼굴들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할 때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처음부터 무작정 맨땅에 헤딩으로 가는 것보다는 연결다리가 필요할 텐데 저는 감히 여성의당이 지금은 그 연결다리 놓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당은 규모가 정말로 작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말도 안 되게 어렵고 저희 사실 지난 총선을 37만 원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없는 지지와 없는 인지도 어떤 이제 도움 없이 사실 이렇게 치르다가 이번 선거에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된 건데요. 저는 이걸 반대로 뒤집었을 때 2030 여성 유권자들의 바람, 가능성이 이만큼이나 간절하고 거대하다. 만약에 이렇게 여성 정치 대표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2030 여성 유권자들을 같이 데려갈 수 있도록 저희한테 한번 마이크를 주신다면 이 세대 간 단절되어 있는 논의를 감히 하나로 통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2030 여성 유권자 외에 그 50대까지는 있는데요. 60대부터는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층이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정말 저희도 밤에 잠들 때마다 너무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요즘인데 선배님들과 같이 이 2030 여성 유권자들한테서 가능성을 찾는 이게 어떤 어린애들 말을 들어주자의 뿐이 아니라 사실 힘을 합쳐서 더 큰 걸 이뤄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2030 여성 유권자들이 가진 어떤 추동력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내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더 따로도 더 많이 만나 뵙고 상의도 드리고 질문도 나누고 조언도 듣고 그럴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귀에 쏙 들어오는데 설득력마저 있다 보니까 지금 다들 여성의 당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여성의 당이자 각자의 당인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고 더 많은 분들의 얘기도 못 들어보고 또 토론자분들이 질문자분들 얘기 들으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귀한 얘기를 못 듣고 마무리를 해야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함께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원장님 전체적인 소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함께 주최한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그 성평등 지표를 말할 때 가장 뒤처져 있는 것이 여성의 정치 대표성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고요. 저희 연구기관은 당연히 연구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아까 발제하셨던 것도 들으셨겠지만 근거에 기반한 연구로 정책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인류 역사에서 남성들에게 가장 위협이 된 사건이 여성들이 글을 공부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거가 제도화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발전과 진화를 할 건지는 여성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이 글을 읽고 글을 깨우쳐서 책을 읽는 것이 인류사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건들이었다라는 에피소드를 어딘가 본 적이 있는데 하물며
국가와 사회와 시대를 지배하는 리더의 반열에 쓴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발전이 되려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수용력도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대화를 하고요. 말은 안 하지만 위협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회를 박탈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상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도 후배들을 위해서 찾아내야 되지만 좀 포용력의 리더십을 동시에 발휘하면서 너무 위협적으로 그들이 떨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다음번에 우리 안명옥 공동 대표님께서 또 좋은 기회 꾸준히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못다한 이야기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